부탄 과거사 문제부터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갈등까지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이 엄중합니다. 그래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른 과거 산호맹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혁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오늘 저희 회사 오시기 굉장히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앞에 위안부 기림의 날이어가지고 아마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했는데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엄중한 이 상황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 대통령과 같은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신중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메시지는 굉장히 그 신중하고 일관성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하는데요. 특히 그 대일 관계에 관련된 메시지의 어떤 공통의 키워드는 항상 역사의 성찰과 미래지향적 관계의 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작금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지만 그 며칠 전에 그 최고 우리 수석 보좌관들과의 회의 그리고 어제 독립유공자들과의 오찬 관계에서도 보면 냉정한 대응 또 기노의 관점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일본 지도자들에게는 역사의 성찰을 다시 할 것을 그 요청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광복절 메시지도 이 연장선상에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보면은 톤이 한 단계 다운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 경축사에서는 일본보다는 북한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번에 좀 다를까요? 큰 기조는 아마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한일 관계 문제. 한일 관계는 우리 박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단 과거에 대한 깊숙한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신 그것을 풀어나가는데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의 기조는 아마 내일 또 다시 한번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희망적으로 현재 이 어려움을 한일 양국의 어떤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현명하게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아마 그런 대국민 메시지가 나오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도 최근 사실은 이제 북한이 우리 정부가 하는 것만큼 어떤 기대에 좀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뭐 굿모닝 미사일처럼 뭐 아침 눈만 깨면 미사일 쐈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북한에 대한 대북한 좀 메시지가 좀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단 대북한 문제는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이쯤 돼서는 대통령께서도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좀 경고성 발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우리가 양보한다는 것만 주면은 과연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는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도 좀 조금 섞여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은 빛을 되찾은 날 광복이고요. 동시에 일본은 패전일인데 일본은 이걸 종전기념일로 지금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억지가 나올지 아니면 좀 톤다운된 목소리가 나올지. 제일 걱정되는 바는 그 혹시 2013년 이후로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올해가 150주년 그 야스쿠니 신사 창립 15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천황에게도 일왕에게도 그런 참배를 요청한 바가 있고 그걸 또 공개적으로 거절당했는데요. 일본 지금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그리 좀 불교계 등 시민사회에서 이 참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그 참배 자체로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경솔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선친 묘소에 가서 다시 한번 개헌 의지도 확인을 했는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뭐 일정 부분 그 두 개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베 총리가 아마 종전기념 지네들 표현으로 종전기념이라고 하는 기념식에서 아마 또다시 그 개헌 문제를 꺼낼 것 같아요.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개헌 문제 꺼내서 이제 논리는 이럴 겁니다. 종전한 지 벌써 70년 지났다. 그러면은 한 세대를 30년씩을 두고 볼 때 두 세대가 훨씬 지난 이 시점에 아직까지 세계 몇 위의 경제대국, 세계 몇 위의 군사대국인 우리 일본이 과거에 묶여가지고 이 헌법 문제 때문에 과거에 묶여가지고
군대당 군대도 갖지 못하는 이와 같은 현실은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성 문제 예. 이미 TK 파병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거론하면서 개헌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일본을 창조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아마 제가 볼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전 단계가 뭐냐면은 그거를 굳이 말로 안 해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바로 메시지로 주는 거거든요. 예.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도 주목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보복과는 좀 별개로 이걸 경제 보복과 엮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일본 이슈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에 쌓인 방사능 오염물질 100만 톤이 바다에 방류될 수도 있다. 그린피스가 좀 그런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동해에 영향을 바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린피스의 독일 전문가가 예. 발표한 바로는 이게 만약에 동해로 들어가면 바로 한 1년 정도 후에는 세슘 수치가 2배로 증가한다. 이미 원전 사고가 있을 때 그런 것이 실증되었다고 그렇게 예.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제 도발과는 관계없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환경과 전 세계적인 안전, 그리고 여기 있는 물고기들이 거기서만 유통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그렇죠. 수출도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국가들에까지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강하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바고요. 여기에 괜히 보이콧이라든지 조금 더 지금의 경제 상황과 이것을 섞는 자체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더 이렇게 침식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첨언을 할게요. 예. 후쿠시마 사태가 이제 2011년도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00톤 가량의 이제 오염수가 방출돼 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스쿠바 대학이라고 있는데 스쿠바 대학에서 연구팀이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1년 뒤인 2012년도에 그때 방출됐던 방사능 물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일본에는 시청자들 잘 아시다시피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북대서양을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게 이제 일본을 거치면서 우리 동해로 흘러 들어오고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동해 생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 이제 앞으로 100톤 남아 있는 거를 일본 정부가 오염을 계속 방지한다고 작업을 했지만 완벽하지 않다 그러는데 이때 그래도 이제 이거 100톤 정도 방류한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해야 될 겁니다. 문제는요. 일본이 준비 중인 안이라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이걸 수증기로 만들어서 날려버리는 안도 있고 당연히 바다에 흘려보내는 안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정부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보가 어떤지 일본은 묵묵부답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거는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바다라는 게 거기에 해류가 흐르는데 거기는 일본 땅에서만 흐르면은 저희가 상관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로시오 난류 때문에 북대서양 비롯해 가지고 우리 동해안까지 심지어는 잘하면 저기 남반까지 내려가는 이 해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자기네 혼자 독자할 수 없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더욱더 강하게 요청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는 전 세계적 유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다른 국제 여러 나라들과 좀 힘을 합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경제 보복과는 별개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따져야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년에 일본이 도쿄올림픽도 있고 좀 일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 이 부분 지적이 됐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물론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 침소봉대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도쿄도 내부에서도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다는 그런 보고서도 나와 있고 특히 이 부분은 또 미국 언론에서도 또 보도하고 있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조심해야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한일 관계 문제 때문에 올림픽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예를 들어서 참석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은 조금 저희가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대국민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을 저희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광복절 전날 이렇게 한 형식적인 부분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면서 저도 그 담화를 읽어봤습니다. 예. 근데 제 기억으로 광복절 전날 야당 지도자가 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굉장히 이례적. 뭐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저는 싶고요. 그 시점 자체, 뭐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잠시 후에 얘기 드리겠지만 시점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정치에는 좀 금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들의 일정이 있으면 서로 상호간에 좀 피해주고 이래서 서로 간에 예의와 존중을 하는 것이 오랫동안의 그 정치의 어떤 전통이었는데 예. 그 대통령께서 내일 광복절을 맞아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예. 여러 가지 지금 국내적으로 주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날 이렇게 야당 대표가 담화문을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내용도 뭐 저는 내일 대선 출마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한번 내용 따져보시죠. 예. 형식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시기 문제는 저도 제가 볼 때 조금 저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예. 일단 대통령께서 이제 통상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 하시면은 야당 대표도 그 반론권이라든지 예. 또 야당의 어떤 입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 2, 3일이나 일주일 있다가 하는 거는 통상 있어 왔던 일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황교안 대표께서 오늘 할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발표해도 상관이 다음 없었는데 주쯤에. 예, 예. 하루 먼저 발표한 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대통령의 어떤 내일 광복절 격수사에 기임을 빼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어요. 그래서 예. 요 시점은 제가 좀 잘 못 골랐다는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좀 많이 포함은 돼 있어요. 특히 예. 이제 어떤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위기 극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유민주 공정이라는 세 가지 그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왜 그러냐면은 현 정부에서 보수 진영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민주와 공정에 대해서 현 정부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자유를 강조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보수 진영에서는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도 뭐 민주주의면 다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자유를 빼는 것, 뭐 교과서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서 키워드가 나왔던 것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담화문 발표 자체를 좀 짚어봤고 그 전에는 주요 당직자 교체도 있었습니다. 지금 설화 논란이 있었죠. 민경욱 대변인도 교체가 됐고 당대표 비서실장도 교체를 했는데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셨나요? 지금까지 그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이후로 일정 정도 지지율이 오르다가 네. 가장 그 지지율에 타격을 준 사람들이죠. 예. 그 타격을 준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국민들의 어떤 공감이라든지 국민들의 정사와는 동떨어진 발언을 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 민경욱 대변인인데 오늘 그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징을 보면 그 뭐 친박계에서 조금 비박계 인물들이 많이 들어왔다. 예. 그다음에 대변인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렸죠. 늘린 부분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쉬운 거는 그 비서실장의 김도읍 의원을 임명하셨습니다. 근데 예. 김도읍 의원이 이게 뭐 친박계인지 비박계인지를 여부를 떠나서 예. 그 검사 출신으로 예.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대변해오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또 비서실장까지 이렇게 같은 거의 색깔의 법조인으로, 예. 율사 출신의 이렇게 그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그런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금 떨어진 지지도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좀 국회를 연결을 했다가 그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복절 하루 앞두고 여야는 좀 대한민국이 처한 이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을 각각 제시를 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열린 당 회의에서 일본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과 일본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나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서로 간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하는 이웃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자며 진실하고 성의 있게 일본을 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문 대통령이 감정적 대응 자제 등을 주문하며 발언의 수위를 조절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황 대표는 국회 로텐도홀 이승만 동상 앞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주제의 담화문을 읽어 내려갔는데요. 담화문을 통해 황 대표는 소득 주도 성장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맞춤형 복지 정책 등 시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출산, 일자리 문제와 북핵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국정 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쟁을 감정이 아닌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며 이를 내일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에 담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오전 회의에서 광복절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손 대표는 이딴 미사일 도발과 한국을 향한 모욕적 언사를 쏟아내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아파트 임대료에 비유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오늘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대응책 마련을 위한 회의가 잇따라 열렸다고요? 네, 일본의 수출 규제와 우리나라 백색 국가 배제 등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민관정 협의회의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여야 5당 관계자들과 정부 측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민간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앞선 회의 때도 논의됐던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정부 지원이 지속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식을 확실하게 제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송경식 경총 회장이 연구개발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유연성 확보와 환경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오전에는 국회에서 산업위 전체 회의도 열렸습니다. 회의에선 일본의 조치로 타격을 받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산업위 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박현우 기자, 최근 발표된 개각과 관련해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오늘 국회에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됐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회신해야 하는데요. 우선 민주당은 정쟁용 후보자 흠집 내기는 그만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조 후보자와 한상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막오른 인사청문 전국에서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네, 저희가 자유한국당 오늘 인선 얘기도 좀 했습니다. 뭐 비서실장도 당대표 비서실장, 대변인 그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그 민경욱 대변인의 교체는 아마 보수층에서도 상당 부분 아마 잘했다라는 평가가 아마 나올 겁니다. 아마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국민들 다 아시다시피 민경욱 대변인은 뭐 이제 기자 출신이고 청와대 대변인도까지 하셨던 능력은 출중하신 분을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쓸데없이 막말 논란을 계속하는 바람에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포인트를 깎아먹었다.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 내에서도 조금씩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인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보수당의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그랬고 보수당의 가장 큰 문제가 지나치게 법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그 수많은 저희 보수적인 인물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법조인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이제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인물 면에서 볼 때는 뭐 사생활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뭐 이렇게 검증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건 돼 있다라는 거죠. 또 능력도 검증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나치게 법률가 출신들이 많게 되면은
조직 그 사고 자체가 경직화돼요. 묻어버리죠. 예, 정치는 끊임없이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상상력이 법이란 태도랑 딱 갇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께서도 여전히 그 틀을 못 벗어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 이번에 당직 개표하신 분들 그 이력을 좀 많이 봤는데 네. 그 보수당, 이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예전과 같이 그러니까 남원정 이후로 또는 좀 색깔을 어떤 변화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체가 되셨다고는 하지만 이분들로 과연 어떤 변화를 과연 줄 수 있는지 어떤 그런 상징성을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겨보겠습니다. 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에 정말 연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산음행 사건과 관련해서 말을 아꼈는데 오늘은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습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습니다. 하루 만에 입장을 밝히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국회에서 더 소상히 밝힐 수 있지만 약간의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당시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건데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그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에 대한 비판도 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법부 판결은 존중하고요. 그 사법 판결문을 보시면 저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했던 얘기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왜 갑자기 산호맹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혔을까 상당히 궁금한 지점입니다. 야당에서 여러 가지 공세를 펴는 가운데서 예.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또 당연하고 또 예.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궁금해하시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모습 그 발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 학생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한편으로 그때 시국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이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다. 숨긴 적도 없고. 예. 예.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진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거기에서 더하고 덜 게 없다라는 평가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저께 이제 한 지인 하나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 예. 에피소드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도 이제 조국 수석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예, 개인 잘하시는 분인데 조국 수석이 그 후보자께서는 서울법대 82학번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조 후보자가 공부를 좀 잘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탔는데 그때 같은 과의 어떤 친구가 장학금을 못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장학금을 타가지고 그 친구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미담이네. 네. 예.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조 후보자가 어떤 형태의 추후에 본인의 어떤 사상적인 어떤 방황, 편린 뭐 이런 것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그 동기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의리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아주 좋은 친구였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는 일반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 후보자가 굉장히 괜찮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뜻한 인간적인 면이 있다. 예, 그래서 예. 물론 이제 가정 환경도 물론 좋은 것도 좀 있었겠지만, 자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산호맹 사건이 사실은 그 당시 1990년에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처음 발표했거든요. 예. 그다가 이제 91년도하고 그다음에 박노해 시인이 구속되고 그다음에 중앙집행위원장에 부르는 백태웅 씨라고 서울대학교 출신 이분이 이제 구속됨을 해가지고 다 돼서 나중에 이제 재판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1999년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산호맹 사건은 다 사면복권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2008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또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받았죠. 또 평가도 재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당시에 좀 이게 사건이 아주 국가보안법에 위배했던 중대한 사건에서부터 민주화운동까지 바뀌는 이게 우리 현대 사회의 어떤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하나를 좀 볼 필요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어느 사건이든 간에 우리가 그 시각을 이 시각에서 보지 말고 그 당시 시각으로 좀 보자. 예.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산호맹 사건은 사회주의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건데, 이거는 운동권 시각에서 보면 이제 크게 그 당시에 80년대 대학생 운동권이 NL 계열하고 이제 PD 계열로 크게 나눠졌는데, 그 중에 PD 계열 중에 CA라고 있어요. 이게 재헌의회 그룹인데 예. 산호맹은 이 CA 그룹의 후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NL 그룹이 주체사상을 받아 주사파로 변신한 반면에 CA 그룹은 오히려 순수하게 노동자가 너무 그 당시에 핍박받으니까 노동자 중심의 어떤 정당을 건설하고 예.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어떤 국가 뭐 이런 차원에서 일종의 공상적인 어떤 문제로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대법원 판결도 조국 후보자의 대법원 판결을 봐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적극하다는 것도 아니고 예. 하나의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제공했기 때문에 이 1심하고 2심하고 감형이 되거든요. 2심 판결 그걸 받아들였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산호맹 사건을 굳이 꼭 그게 반국가 조직, 물론 이제 판결은 유죄 판결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는 그런 생각 좀 들어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조국 지명자의 그 관련된 사건은 산호맹이 아니고요. 산호맹의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좀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거기서 이제 어떤 직책을 맡으셨던 거고, 산호맹이 반국가 단체로 판결이 난 데 비해서 산하의 이 과학원은 이적 단체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된다, 종합하면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산호맹 사건을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거든요. 좀 전략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기에 나름인데, 예를 들어 제가 아까 황교안 대표의 연설문 중에서 자유민주 공정원 중에서 현 정부에서는 자유를 자꾸 빼고 있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주목할 만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산호맹 그 자체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2차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저희가 민관과 홍남기 부총리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보복한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조속히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관련된 정부 종합 대응 현황 및 후속 조치 추진 방안을 보고를 했고, 산업부에서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외교부와 무역협회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 그리고 무역업계의 동향 및 재원에 대해서 각각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참석 시간에 거의 2시간 동안 많은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모아진 의견은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WTO 제소 추진 등 단호하고도 치밀하게 정부가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냉정하고도 차분하게, 그리고 근본적인 대응 노력도 차제에 기묘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일본과의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 모색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따라서 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단기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피해의 양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세밀하게 대응해달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한다면 아직까지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의해서 기업 피해가 그렇게 접수된 것은 크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런 개연성에 대비해서 정부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대응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을 통해서 일본을 수출 통제 관련 우대 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수출 통제 제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우리와의 정보 공유 및 대화를 거부해서 국제 공조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당하고도 당연한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 되게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우리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관광, 식품, 석탄재, 방사능 오염수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보호가 국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참석자들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민관정 협력하에 차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이와 같이 예산 반영과 함께 그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는 당부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어떤 단기적인 대응 창을 넘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이번에 지난 5월 8월 5일 날 발표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민관정이 한꺼에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되고 차제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주문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입법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또 경제계에서 투자는 대기업의 경우 과감한 투자, 중소기업의 경우 적극적인 소재 부품이라든가 이러한 장비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에 의한 밸류 체인의 새로운 정착,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가 R&D 등 재정, 세제, 금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 등 민관정이 각자의 주어진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해 나가는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민관정 협의체가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이를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회의 결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의 내용을 주시면 우리 주로 오늘 회의를 진행했던 우리 김용주 의장님께서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가 끝나고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이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 앞으로 좀 저희가 아주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일단은 저 정부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나온 것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당장 어떤 지금 부총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기업이 당장 피해본 건 아직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걸 미리 피해볼 걸 예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잘못하면은 좀 오버하는 그런 생길 것 같고 현 상황에 저희까지가 맞을 것 같아요. 다만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은 조금 더 기업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부의 입장만 계속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들이 어떤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지를 그 목소리를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좀 들어달라 그런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그 여러 가지 지역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바도 항상 기업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그 불확실성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정부, 그다음에 민관정 회의가 그런 부분에서 참여의 취지가 좋은데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는 그런 우리 정부의 모습이었으면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